네, 저희가 특집으로 하반기 증시 전망을 마련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2,60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때 자취를 감췄던 3,000선 전망이 조심스럽게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올 초 아주 광범위했던 상저하고 예상을 깨고 상고하고로 바뀌는 게 아닌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외국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였고 어떤 종목을 주로 담았는지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는데요. 같이 알아보시죠. 권미정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증권가에선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Sell in May,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죠. 하지만 외국인의 초강력 매수에 코스피는 3달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이제는 서머랠리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만 되면 대규모 매도를 반복했던 외국인, 올해는 왜, 또 무엇을 그렇게 샀을까요? 우선 외국인의 올해 수급부터 보시죠. 1월에 6조가량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4월 말일까지 9조가량을 누적 매수했습니다. 4달 동안 3조가량을 매수한 건데요. 하지만 5월 한 달 사이 외국인이 4조를 더 매수하면서 13조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2010년 이후 5월만 되면 한국을 떠나서 10년 넘게 5월에는 평균 1조 원대의 매도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매수 전환에 이어서 4조라는 역대급의 매수를 한 겁니다. 그 덕에 6월 외국인의 순매수는 13조 7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코스피 지수는 3.02% 오르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은 무엇 때문에 코스피를 이렇게나 샀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다시피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이전까지는 2차 전지가 주인공이었다면 5월에는 반도체가 바통을 넘겨받았는데요. 지난달 외국인 순매수 4조 3천억 가운데 3조 8천억이 반도체일 정도로 이렇게 쏠림이 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 달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분 64조가량 중 88%가 반도체 업종이었는데요.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 매수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샀을까요? 네,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총 10조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애정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두 번째로 많은 1조 6천억가량을 매수했습니다. 그대로 현대차,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순으로 순매수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13조 가운데 삼성전자에만 10조가량이 몰리면서 외국인이 한국을 산다기보다는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한 코스피 순매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인 삼성전자를 우선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하반기 반도체가 중심이 된 외국인 투자자의 사랑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뒤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특별히 투자의 대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가치투자 1세대이자 수많은 펀드 매니저를 양성하신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님, 그리고 여의도 스타 펀드 매니저 출신인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님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앞서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렸듯이 올해는 원래 외국인들이 팔고 떠나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의 초강력 순매수.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한국에 13조 7천억 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온 게 한 연초 이후로 한 40조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엑스제팬이라고 해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도 한 20조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국이 13.7조면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유독 아주 한국의 비중을 많이 높였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제 큰 사이클을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또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특히 삼성전자를 10조 이상 샀으니까 13조 산 거 중에서도 10조면은 거의 한 80% 이상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업황은 좀 안 좋지만은 업황이 사이클이 바닥이고 그게 돌아서는 게 하반기에는 보인다라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한국은 사실 아직도 고점 대비 20% 마이너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럽의 국가들과 일본, 뭐 인도 이런 국가들은 역사적 신고가가 났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한국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이채원 의장님 하면 또 가치주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올 상반기 가치주 성적은 어땠습니까? 뭐 그렇게 썩 재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주는 사실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건 아는데 그 코스피를 아웃퍼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에 민감한 이제 전통 가치주 같은 경우 특히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작년 10월에 사실은 가치주는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세에 진입은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세에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장세의 성격이 사실은 성장주 장세라고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그동안 8년 동안 진행돼 왔던 성장주의 강세가 작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그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반등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낙폭과대 대형 성장주가 좋을 거다 올 상반기는 라고 예. 했는데 예상이 틀려서 배터리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고 한 거는 좀 의외의 결과물이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형세 자체는 낙폭 과대 대형 성장주의 좀 반등 장세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주는 지금 사이클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성장주의 반등이 진행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세대 교체를 하면서 좀 가치주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패러다임이 바뀔 때만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정부의 이 부채 한도 협상 같은 이런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뉴욕과 우리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은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를 계속 이렇게 올리면은 경기가 많이 둔화가 될 거다 또는 침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 지표나 소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금리 인상 사이클도 물론 이제 7월에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막바지 사이클에 온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도랠리를 계속 주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뉴스가 있다 그러면은 기업 실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하향 조정이 한 11개월째 되다가 예. 이제 저번 주부터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되기 생각보다 시작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도 사실은 이제 1분기 실적도 거의 78%가 서프라이즈를 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좀 이끌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 지수들도 거의 바닥권에서 턴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하반기에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좋거나 예상보다 나쁠 때 뭔가 주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채원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반등한 이유는 역시 반도체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좀 재고 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돼서 좀 펀더멘탈이 개선되면 그게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사실은 1, 2월 정도만 해도 저희가 한 달 동안 110여 개 기업을 탐방을 갔어요. 예. 탐방을 갔는데 정말 실적이 좋은 기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안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주 좋아지지 않았는데 바닥은 탈출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 움직임을 이제 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업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이게 뭐 가장 큰 이제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지금 중국도 뭐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중국이 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그것도 또한 뭐 추가적인 호재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로 뭐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점, 이것이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 실제 주가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반도체주, 아주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캄캄한 상황이었는데 이 반도체주 중심이 돼서 국내 IT주들이 상당히 약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AI 붐 또는 엔비디아의 낙수 효과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왜냐하면은 그 삼성전자도 반도체, 하이닉스도 반도체인데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를 크게 그렇죠. 초과 수익을 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반도체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거는 하나의 투자 심리와 그다음에 이끌어주는 부분은 분명한데 실질적으로 사이클상 바닥을 통과하는 부분, 이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반도체가 급등하게 되는 이런 촉발점이 된 건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없었어도 사실 사이클상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2년 가까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를 때가 된 거고 아까 이제 이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처음으로 반도체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큰 사이클에 거의 바닥을 통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지금 AI 붐이 과연 이 저변에 깔린 어떤 경기 침체 우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이 과거 이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과거 닷컴 버블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은 게 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닷컴 버블 때 이제 살아남은 기업이 몇 개 있나 보면은 딱 아무리 생각해 봐도 뭐 아마존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가 사라지거나 망하거나 그리고 아직도 주가 회복을 못한 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거나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회사들이 네. 많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버블 말 그대로 버블이었던 거고요. 지금 AI를 주도하는 기업은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거하고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수익 모델이 많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드는 아직은 이제 수익화 모델을 내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쓰려고 그러면은 심화 버전은 20불씩 예. 매달 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큰 시장은 기업용 시장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픈 AI 소스를 자기네 서비스에 물려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오픈 AI한테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예.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닷컴 버블처럼 일시적인 어떤 테마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이라는 게 시장에서 수용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기대가 실제보다 앞서가 가지고 주가가 상당히 앞서 뜨지만은 또 한번 부침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이 예. 최근에 AI 붐 어떻게 보시는지 예. 궁금한데요. AI 같은 신기술에서도 가치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어떤 예. 점을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또 AI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가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본업이 탄탄하는 뭐 IT 기업인데 예. 뭔가 새롭게 AI 관련된 산업에 새로 진출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본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 실패를 하더라도 뭐 치명적인 타격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 벌어들일 수익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만약 성공하게 되면 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 주가가 크게 오르겠죠. 그런 기업을 좀 찾으면서 연구를 해봤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예. 못 찾아서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게 답이 아니었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역시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산업에서 주도를 찾기가. 엔비디아 오른 예. 거 감안하면 지금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사죠. 근데 사실 엔비디아를 과거에 샀었던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인사이트와 통찰이나 어떤 지식을 얻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도 어려운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항상 증시를 볼 때마다 주가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사후에 아는 사후 확증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갖게 예.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를 쫓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말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신기술은 또 이렇게 나왔다가 아주 기대를 가졌지만은 예. 또 사라지는 것들도 많지 많죠. 않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의 유동성 위기 경고도 없지 않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로 알려진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수석 전략가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규모의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올여름에 증시를 강타할 최악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마르코라는 분이 제가 보니까 이 채권 쪽 수석 전략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험한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의견 전혀 동의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JP 모건이라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말을 더 들을 수는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폴 크루그만 교수가처럼 네. 노벨상 수상하신 이런 분들은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반면에 또 네. 루비니 교수 같은 분은 네. 또 비슷하게 그렇죠. 이런 아주 그래서 큰 위기가 온다 그러는데 이런 모든 굉장히 엄청난 구루라고 하죠.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보다는 내용을 좀 로직과 예.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취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2008년의 위기를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그때 경제 체력과 지금의 미국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가계 자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어요. 그 10년 동안에 미국의 가계 자산이 늘어난 게 지금 현재 168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네,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연준 정부가 이제 돈을 1조 달러를 푼다,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올라갔을 때 9조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가계만 168조 달러가 있는데요. 10년 사이에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그게 10년 사이에 거의 100% 늘어갔습니다. 아, 80조 정도 늘었다는 예, 얘기죠. 예. 매년 8조 달러씩 늘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체력과 지금과는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부채를 조달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도 그 당시 2013년에 16%였다가 지금은 11%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비가 쉽게 안 꺾이는 이유가 이렇게 가계의 자산이 굉장히 많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왔고 주가도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금리를 올려가지고는 경기 침체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펀더멘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가 올 정도의 위기는 오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과는 완전 다르고 글로벌 또 어떤 정부가 다 공조 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위기는 안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저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는데 이게 이대로 끝날 수 있을까? 한번 큰 위기가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 작년에 뭐 저희 같은 경우 에고랜드 사태라든지 예. 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흡수할 정도의 수준이고 이거는 이제 각국의 이제 금융 당국이 충분히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해서 뭐 이겨 나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오면 또 뭐 유동성을 공급해야죠. 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그런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경기가 좀 침체할 가능성은 뭐 있겠죠. 근데 뭐 심지어는 과거 저희가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과거에 8번의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사례를 분석해봤는데 8번 중에 2번만 주가가 하락을 하고 예. 6번은 주가가 올랐어요. 되래. 예. 주가가 항상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에 사실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3,300에서 2,10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올해 경기가 나쁠 거를 귀신같이 주식이 알고 미리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오르느냐? 그래 뭐 올해보단 낫겠지 내년이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집단 지성의 힘이 그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맞다. 대부분 보면 제가 틀리고 시장이 맞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뭐 그분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겸손하십니다. 예, 별 말씀입니다. 역시 시장에서는 항상 그 신호가 여러 가지 주어지는데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신호이고 어떤 것이 소음인지 이걸 구분하는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열흘 연속 상승하면서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뭐 경기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소비도 아무래도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테슬라 주가 상승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고점 대비 보시면은 아직도 4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는 부분은 내년도의 이익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테슬라가 작년 대비 이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을 인하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자동차 가격을. 그다음에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용과 같은 비용들이 많이 잡히는 게 올해거든요. 그런데 이제 컨센서스가 맞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내년도에 테슬라 이익은 약 60% 정도 올해보다 증가하는 걸로 24년에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마진율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공장 가동이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비용을 또 상쇄하면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는 투자의 사이클이고 내년에는 좀 더 매출이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면서 마진이 좋아지는 사이클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직접 분석하는 건 아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지나 또는 컨센서스를 참고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상승세에 비해서 테슬라의 PER은 내년 기준으로 한 50배 정도 됩니다. PER이. 그러면은 이익이 60% 성장하는데 PER 50배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비싼 주식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테슬라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트렌드 자체가 어떤 버블이거나 또는 틀린 트렌드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급등 속에 국내 2차 전지주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그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속도가 좀 가팔랐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기관들이 좀 소외돼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주가가 5월 달 고점 찍고 5월, 6월 동안 계속 빠지니까 기관들이 사실은 이제 산업의 성장성이나 큰 트렌드는 우상향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방향인데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서 기관이 일찍 팔았고 또는 사지 못했던 소외된 기관들이 이제 빠졌으니까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겠냐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빠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다시 많이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지금 이제 매수하고 또는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부분은 꼭 테슬라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산업 사이클 자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포스코 퓨처형 같은 경우는 전체 수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지금 수주가 90조 원이 넘어요. 수주 잔고가. 그런데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회사의 매출액은 5조 6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90조 원을 다 매출로 인식하려고 그러면 사실 거의 15년간 까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주고요. 빼먹는다는 뜻이죠. 그렇고 물론 이제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더 빨리 매출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 큰 사이클이 아직 전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의 속도 조절 이 정도만 본다 그러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양극재 업체들의 산업 전망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이 시간상으로는 6월이고 상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심리상으로는 이미 하반기에 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하반기를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6월 FOMC 이번 주말에 열리죠. 시장은 이미 뭐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데 베팅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5월 고용 그 다음에 또 5월 소비자 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봐서는 금리 올릴 명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 반영돼 있는 그 채권 금리가 이제 70%의 확률로 금리를 동결할 걸로 보고 있는 이제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일단 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연준 부의장이 새로 임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사실은 여태까지 금리를 올린 결과물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동결로 보고 있는 게 시장 컨센서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캐나다나 호주처럼 일단 동결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뭐 사실 대세를 따라서 6월 달에 전문가들이 특히 이제 준 내부자인 월스트리트 기자 닉 티라미어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기자분도 그렇게 티미라우스요? 티미라우스 좀 어렵네요 이름이. 어쨌든 6월을 동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한번 보고 특히 이제 곧 발표될 물가 지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높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6월 달을 한번 지켜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 달에는 그 대신 이제 이런 코멘트는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고용이 너무 강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두적인 표현으로서 시장이 너무 열광하지 않도록 흥분하지 않도록 이렇게 톤다운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이미 뭐 금리는 더 이상 시장의 큰 변수가 아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뭐 0.25%포인트 인상하거나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인데요. 이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월별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사이클상 거의 막바지인 거는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가가 9.2%가 고점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9.2% 고점 찍고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4.9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역으로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연준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안 되니까 또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경기를 죽이는 게 지금 서서히 죽이는 거죠. 서서하게 둔화시키는 게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계속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채원 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상당히 금리는 중요한 변수인데. 전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지금 이번에 FOMC의 어떤 의사 결정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자체는 이제 중요하죠.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계속 하반기로 가면은 연말쯤 되면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면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거다. 연말 정도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연말이 갔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한 4% 이상 유지가 되고 경기가 견조하다. 이러면 또 변수죠. 근데 금리를 또 올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6월, 7월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지표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어떤 그 페드의 얘기를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 물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김 대표님 말씀하신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장 전망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곧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 한 0.3% 정도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4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는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예, 나우 캐스팅.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매일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매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리포트가 나오거나 경제 전망이 나올 때마다 조정이 되고 애널리스트도 뭐 100명이 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많은 부분에서 늦게 데이터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조금 컨센서스는 레깅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에서는 아까 0.3을 본다고 그랬는데 0.2% 전달 대비 증가율 이렇게 보고 있고 전년 대비 증가율 같은 경우는 약 4.2% 정도 예. 네, 전달에 4.9라고 말씀드렸죠. 4.2면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딱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진 것 네, 같은 그러면 느낌이 서프라이즈로 드는데. 나올 예. 겁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은.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안 나오더라도 4.9보다는 많이 둔화될 거는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의 추정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굉장히 신뢰도 있게 자주 발표하는 클리블랜드 연준 사이트에서 제가 채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물가가 저는 지금 3분기까지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전년 동기 대비에 보는 이 물가라는 부분이 항상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6월 달에 9.2%를 찍었어요. 그걸 7월 달에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높은 효과, 작년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것들은
전월 대비 0.3씩 계속 증가하더라도 계속 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 한 9월까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베이스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헤드라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푸드나 에너지 가격은 빼고 보는 코어 CPI가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10월 달에 핵심 물가지수 코어 CPI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코어 CPI가 지금 잘 안 떨어져가지고 걱정인데 예. 그 부분들도 베이스 효과로는 10월 달 정도 보니까 가을이 지나가면서 코어 CPI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는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가는 3분기 말까지는 좀 안정적인데 오히려 걱정은 그 다음부터죠. 왜냐하면 4분기부터는 그런 베이스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정말 진짜로 어떻게 소비가 되고 얼만큼 물가가 과열이 되는지 그때는 잘 평가를 해야 되고 그때 물가가 안 떨어지고 못 잡으면은 연준이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야, 4분기가 찐 물가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FOMC 관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국내 증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전해 주시죠. 상반기의 키워드는 외국인과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였습니다. 하반기는 어떨까요? 이런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내 4대 증권사 리서치센터 수장 등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완만한 우상향 흐름은 이어지고 코스피는 최대 2,750포인트까지 상승할 거란 겁니다. 구체적인 코스피 예상 밴드도 살펴보시죠. 네, 미래에셋증권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은 2,500원에서 2,700원, NH투자증권은 2,400원에서 2,750원,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은 2,350원에서 2,750포인트로 가장 넓게 예상 밴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연준의 긴축 정책 종료와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회복을 전제로 2,8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4대 리서치 수장들은 코스피 지수 상승의 핵심, 바로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코스피 시총의 40%가량을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또 SK하이닉스가 차지하면서 반도체 대표주가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3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AI양 새로운 수요 증가 역시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모멘텀인데요. 반도체 외에 하반기에 주목할 섹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4대 리서치 센터 수장들은 반도체와 더불어 IT 밸류체인, 대형 바이오, 조선, 엔터, 그 마지막으로 방산을 꼽았는데요. 다만 연초 국내 증시를 달궜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2차 전지주가 최근 조정에 들어갔지만 성장 가능성은 훼손되지 않은 만큼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주도 업종이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이동했다고 단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2차 전지 섹터 전체의 상승세보다는 실적 모멘텀에 따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네요. 하반기 국내 증시를 움직일 상승 모멘텀과 하락 리스크도 알아보시죠. 우리 증시를 상방으로 이끌을 모멘텀들,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종료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4분기에 확인될 예정이고요. 반도체 등 일부 섹터에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해소돼야만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올라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을 방해할 요소로는 하반기 미중 갈등으로 대중 수출이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시장을 찾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 지역 은행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 요소 속에서 우리 증시 굳건한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을까요? 하반기 지수 전망과 주목할 섹터 뒤이어 들어보시죠. 네, 권미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이채원 의장님, 김태형 대표님, 하반기 코스피 지수 밴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얘기하는 순간 그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요. 맞춰본 적이 거의 없는데요. 이게 작년 연말에 사실은 저희가 좀 그 고객들 레터도 보내고 지수를 좀 시장 상황을 분석을 했는데 네. 올해는 대부분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저하고로 봤었잖아요. 작년에 그렇죠. 컨센서스가. 근데 저희는 상고 하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크게 반등을 하고
하반기는 조금 이제 중립 정도로 봤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뭐 사람 심리상 이렇게 하반기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은 있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수가 3,300에서 2,100포인트를 갔으니까 예. 한 1,200포인트 급락을 한 건데 보통 기술적으로라도 한 30에서 70%는 이제 반등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뭐 한 50% 반등을 한다면 2,700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이제 밴드가 저희는 한 2,700까지는 갈 걸로 봤었고 지금 오늘날 현재 보면은 좀 더 갈 것도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거든요. 결국 뭐 2,400에서 뭐 2,800 정도 또 틀릴 거는 같지만 이게 예상이 맞은 적이 뭐 대부분 이제 모든 이들의 컨센서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 원래 경제라는 것이 맞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항상 그 예상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자기 행동을 바꾸기 때문에 예. 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뭐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 언제 맞은 적이 있습니까? 똑같은 그런가요? 거죠. 예. 김태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지수 전망은 사실은 안 합니다. 네, 하우스 뷰에서도 그냥 방향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지만은 증권사들도 지금 아까 이제 리포트 보니까 나쁠 때는 계속 같이 밴드 내려주고 좋을 때는 계속 이제 후행적으로 올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 굳이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조정이 어떤 하락 조정이 아니라 사야 되는 조정과 같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그게 온 후에는 또 우리가 4분기 말 정도 가기 전까지는 우상향이 지속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증시 주가 전망, 뭐 경제 전망 마찬가지고 선견지명이 아니라 후견지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증권사들 하반기 중 코스피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뭐 2,800포인트까지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를 가능성도 내비치고 했는데 이 정도 긍정적인 전망은 뭐 동의할 수 있죠? 네, 동의합니다. 예. 근데 뭐 2,800, 900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대세 상승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러기에는 펀더멘털이 너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과잉 유동성도 더 해소된 게 아니고 너무 올라버리면 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반등 장세다. 그래서 3,300이라는 고점을 뚫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좀 과거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코스피가 오를 때는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예. 경기 좋아지고 유동성 공급되면서 오르는데 지수가 오를 때는 근데 주식이 떨어질 때는 모습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상하게 뭐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뭐 IMF 뭐 리만 사태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작년에 겪은 하락은 처음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하락한 건 처음이죠. 그렇죠. 예, 글로벌 사례로 보면 미국에서 이제 뭐 대공황 때 1920년대 한 번 있었고 그 후에 이제 70년대거든요. 거의 5, 60년 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때 사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랑. 그때 1971년, 72년이 니프티 50 장세였습니다. 예. 그래서 멋진 50 종목이라고 해서 미국을 주도하는 성장주들이 크게 올랐어요. 집중해서. 그게 모토로라, 뭐 제록스, 폴라로이드 같은 기업인데 지금 들으면 좀 진보해 보이지만은 예. 사실은 오늘날의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그렇죠.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크게 올랐다가 73년에 용키푸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붙은 전쟁인데요.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를 보이콧하면서 오일 쇼크. 예. 1차 오일 쇼크죠. 이게 2불에서 11불까지 유가가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 나고 주가가 48% 급락을 했습니다. S&P가 예.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전쟁 나고 인플레이션 오고 금리가 급등하고 주가 폭락이거든요. 이 공식이 지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인플레이션 오고 금리 오르고 저희도 주가가 작년에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1975년부터 73% 반등을 합니다. S&P가. 예. 그때는 미국 경기는 최악이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예. 했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GDP 성장률이 미국이 웬만해서 마이너스는 안 나는데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피크는 쳤지만은 고공을 유지하는 상태, 박스로 봤을 때는 그런 상태였는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고점을 제끼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73% 반등하고 8년을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8년 횡보할 동안 이제 가치주가 크게 올랐던 시기였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75년에 40%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그동안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한 2%밖에 안 됐대요. 예.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8년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매년 연간 100%씩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상황이랑 너무 유사해서 그래서 지수 밴드를 보면은 뭐 70%까지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2,800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갈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대세 상승자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 장세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것 같아. 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고. 예. 저는 그게 이제 뭐 가치주의 시대가 그때부터 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거고. 그건 이제 하반기나 내년 정도 이유가 될 거고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다는 말씀을 오늘 자주 하시는 거 참 겸손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채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주도주가 과연 하반기를 이끌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업종들이 대부분 같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프라에 관련한 업종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철강, 소재, 화학 이런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기업들은 지금은 아직은 안 좋은 이유는 경기가 계속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좀 힘든 부분이 경기는 나빠진다 그러고 실적은 나빠진다 그러는데 주가는 왜 계속 올라가지라는 이런 의아한 모습들이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역실적 장세라는 실적이 나빠지는 장세가 끝나고 나면은 금융 장세로 인해서 어떻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그다음부터 좋아지는 이런 그러니까 경기는 나빠지고 주식은 그냥 하면서 올라가는 예.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거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섹터들이 중요하냐? 왜 먼저 말씀을 경기가 나빠서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수는 좋다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경기가 나쁠 때는 일부 성장주, 일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돈이 굉장히 쏠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는 2차 전지라든지 AI 로봇주 이런 것들로 또 쏠렸었고 또는 엔터주라든지 미용기기 뭐 이런 쪽으로 예. 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기에 여기서 좋아지는 기업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큰 축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까 많이 말씀했었던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턴어라운드거든요. 네, 그 턴어라운드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좀 유망한 업종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좀 빨리 올랐다가 좀 조정했다가 또 가고 이런 현상을 반복할 수 있는데 여기는 장기 성장 업종입니다. 아까 수주도 말씀드렸듯이 7년, 8년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성장세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섹터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엔터주가 좋았던 거는 이게 실적을 기반으로 한 거거든요. 앨범 판매량과 공연 이런 것들을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된 그 가치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경기가 더 안 나빠진다는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예, 아마 하반기 가치주 장세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하셨지만은 예. 그래도 하반기 가치주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 그 환경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거 8년간의 환경은 성장주에 유리한 환경이거든요. 예. 저금리 디프레이션이기 그렇죠. 때문에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을 쉽게 세우죠. 좋은 설비를 세우고 더 좋은 부지에 더 좋은 조건으로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은 180도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고금리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형세가 또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현금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좋은 부지, 좋은 공장, 좋은 설비, 좋은 인력을 이미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우량 가치주한테 굉장히 유리한 형국이다. 뭐 예를 들어 보면 3년 전에 어떤 제조회사가 불이 났어요, 공장에. 예. 근데 보험료를 1,400억을 받아서 500억을 보태가지고 1,900억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작년 2월에 아직도 삽을 못 두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이 3천억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설비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주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후발주자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는 좀 선발주자의 시대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 많고 뭐 좋은 공장, 좋은 설비 갖고 있는 이제 우량 가치주들,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으면서도 멀티플이 낮은 기업들 주로 보면은 저희는 뭐 지주사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지주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변할 의지가 있고 좀 산업에 잘 적응을 하고 실적이 좋은 지주사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외에 이제 금융주도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뭐 은행주라든지 뭐 손해보험회사라든지 그런 기업들 보면 PER이 뭐 3배고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 나오고 뭐 PBR도 0.5가 안 되는 뭐 이런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김태형 대표님께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하반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비중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지금 주식이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식 비중이 제일 유망하고 채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금리가 다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달러, 금 이런 순서대로 보는데 지금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에는 약간 과열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단기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고 주식을 좀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6, 7월에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하반기 그렇게 전망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 늘리는 것은 그때 조정기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증시 전망 함께 했는데요.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님 그리고 김태형 그로스 1 자산운용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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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